지금 검사님이 해주신 말은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답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눈 안 피하고. 저도 그냥 이거 기회세에서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돌아앉아가지고 이래 증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저도 이렇게 기소가 됐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나? 얘는 빨갱이다 생각하고 쭉 갈까봐 검사가 이걸 견뎌야 되는데 검사가 같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법무인 베테랑 심강우 변호사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도가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앞으로 핵심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실제 제가 몇 년 동안 수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이제 검사의 오류, 아쉬운 판단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일반 사건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피디님 혹시 울산시장 함명 사건 알고 계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울산경찰청장이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수사를 했다라는 프레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인데, 제가 그때 이제 지시했던 세 갈래 수사 중에 2개 정도의 어찌 보면 조금 연루가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변호인 측 증인으로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석한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법원이 좋은 게 가니까 현금으로 바로 한 2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오, 진짜요? 예, 멀리서 왔다고. 오. 경찰은 그 정도는 못 주는데 법원이 많이 좋긴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좀 증인 출석을 해라 해가지고, 사실 저는 4년 전 사건이고 이 이후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랑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고 사실 기억도 잘 안 나는 상황인데, 일단은 증인으로 갔죠. 갔는데 그게 이제 오른쪽에는 당시에 당사자들, 고위직도 계시고 뭐 많이 유명한 분들이 계시고, 왼쪽에는 이제 검찰 쪽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3, 4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저 법대 위에 판사 3분, 중앙지법 판사는 또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있는 가운데 갑자기 딱 와서 4년 전 얘기를 물어보니까 저는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특수부 검사분들이었을 텐데 정말 너무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증인이고 여기는 공판장이고 저는 직접 사건 관계인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냥 실무를 했던 일개 수사관에 불과한데 너무 좀 공격적으로 물어봤고, 제 기억에 그중 한 검사님은 약간 덩치가 마동석처럼 이렇게 크신 분인데, 그분은 저를 옆에서, 이게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안 피하고. 저는 이렇게 증언을 하다가 약간 딱 볼 때마다 눈빛에 이제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언을 하다가 저도 그냥 이거 기회세에서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돌아앉아가지고 이래 증언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딴 데 보시더라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 과정이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구시대적인가. 그때 이제 주로 질문하셨던 분이, 그분이 이제 저한테 듣고 싶은 말은 아마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이 수사를 할 때 저를 조금 활용했던 거에 있어서 커넥션, 뭔가 내가 이거 직접 경찰청장으로부터 뭔가 오더를 받거나 이런 게 있지 않나를 아마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 저는 진짜 그때 일개경이고, 검사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뭐 경찰대라고 그런 커넥션 없거든요. 예, 저는 완전 막내였습니다, 수사팀에서.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런 거 없고 잘 모르겠다 얘기하니까 이제 증거들을 제시하는 게 이제 뭐 수사 서류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이제 그 수사 서류들이 전부 다 제가 거의 작성한 기한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 문서들은. 제 자랑이긴 하지만 당시에 제가 서류 능력을 좀 인정받아서 제가 이제 주로 작성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걸 제시하면서 저보고 아니 일개경이라고 자꾸 자기를 낮추는데 왜 중요 사건 수사 기한을 본인이 다 했냐, 거짓말 아니냐라고 묻길래 제가 이게 너무 억지 같아서 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지금 검사님이 해주신 말은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답해가지고 꽤 얄밉게 잘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 관련자들을 울산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하면서 제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검찰이 하는 수사 행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첫 번째,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큰 포인트가 아닌 사소한 질문인데 저는 분명히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고 그게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점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앞에 진술이랑 말이 안 맞다는 이유로 계속 그건 아닌데 하면서 앞에 진술했던 사람이랑 전화 연결을 시켜주고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거 그냥 얘기해도 상관없었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아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 담배 한 대 태우고 오면서 전화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가 좀 다르네요.
저는 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냥 너무 이게 피곤한 거죠, 이제 대응하기가. 그래서 그냥 맞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참고인임에도 사실은 그때 마음가짐은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약간 삐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총 5시간을 조사를 받았는데, 야간에 거의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끝났는데 5시간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간단한 내용이 30분을 조사하고 30분을 쉬는 겁니다. 그 쉴 때는 뭐 어디 가라는 것도 없고, 옆에 그냥 문은 다 잠겨 있고 그 사람들이 열어줘야 열 수 있고, 민원인 대기실 하나 있는데 정말 가운데 그 의자 4개 딱 있고 벽은 다 하얗고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경찰 민원실이면 그 바로 민원 받고 거기 막 TV라도 하나 설치했을 텐데, 제가 좀 협조하려는 마음으로 하다가 점점 이제 좀 화가 나서 이제 검사한테 집에 가겠다니까 조금만 더 있어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본 사람인데도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내가 당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왜 그랬냐면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 사건은 좀 중요 사건이었어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마다 제 생각에는 옆에 있는 부장검사한테 확인을 받는 이런 약간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게 아니면 30분을 조사하고 30분을 쉬는 이유는 저를 편하게 쉬게 해주기 위한 게 아니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조서가 10페이지. 10페이지는 뭐냐면 저가 받으면 30분이면 받는 거거든요. 엄청 짧아요. 작다는 거네요. 예, 제가 5시간 받으면 전 80페이지 받는지. 내용이 좀 많으면 그런데 이 내용 너무 간단해요. 저랑 직접 관계도 없고. 근데 그거를 5시간 동안 10페이지를 받으면서 중간에 절반은 쉬게 하고, 결국엔 제가 그러면 나 이제 나가겠다, 난 참고인 아니냐 하니까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조서가 다 완성되면 이제 열람을 쭉 하고 이제 고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이 표현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면 검사가 거기서 그래도 이 맥락이 아까 그거 비슷한데 왜 바꾸냐고. 이게 원래 바꿔줘야 되거든. 내가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길래 그냥 그러면 출력해달라. 내가 적겠다, 손으로. 그리고 이제 삭가라고 해가지고 몇 자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조사할. 경찰도 뭐 무리하게 조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까지 그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서 내용이 보고된 거랑 많이 달라지면 다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메커니즘상. 생각보다 그 전문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때 저도 좀 놀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수사를 하면서 만나는 검사들은 형사부 검사들이 많은데 정말 샤프하고, 좀 뭐랄까, 경찰이 무리하는 걸 잘 통제해주는 분이 많았는데, 특수부라는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저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보였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수사권 조정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기소권이 얼마나 센지를 이제 사람들이 잘 놓칠 때가 있는데요. 원래 사건의 출발은 제가 이제 경찰서에서 사건을 할 때 한 1년쯤 수사를 하고 나니까 약간 이제 좀 약간 지루한 타이밍이 오던 때였어요. 그냥 반복되는 수사만 하니까 때마침 왔는데,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건인데 고소를 어디 이제 제가 그때 경찰 출신 사무장이 쓸 것 같은 깔끔한 고소장을 들고 왔길래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사할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서는 잘 안 그러는데 이제 수사를 확장을 했죠. 그래서 원래 1개의 범죄 사실이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는 16개를 수사를 했고, 그 16개 혐의를 다 이제 특정해서 수표 추적이랑 계좌 추적까지 다 해서 횡령 배임 사기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가 제 기억에 3시간도 안 돼갖고 바로 청구했거든요. 이게 사전영장이면 사실 그렇게 빨리 청구 안 하는데, 제가 그때 담당검사가 봐도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영장이라고 해서 체포를 하지 않고 미리 칠 때는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검사들이 꽤 많이 검토를 하고 가거든요. 거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갔는데, 그래갖고 이제 청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판사 기각이 됐어요. 뭐 기각 사유는 이미 증거 확보를 충분히 해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었는데, 어쨌든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각이 되고 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죠. 근데 저는 이제 끝나고 좋은 수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내가 했던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끝이 궁금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 고소인분한테 딱 개인적인 연락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노.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지. 이제 갑자기 한 몇 달 있다가 검사실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소인이 가니까 검찰 수사관이 이렇게 와서 이거는 좀 애매하고 이거는 빼고 해서 16개인가 했는데 그 중에 1개 빼고 다 빼고요. 1개도 5억이었거든요. 이게 5억이냐 아니냐가 엄청 차이가 커요, 범죄 사실. 특경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 해서 그거 빼고 4억 8천인가로 갔다는 거예요. 물론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랬길 바라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구속영장을 그렇게 빨리 청구했고 객관적으로 수표 추적이랑 자료들이 있으면 당연히 공판을 가야 되는 사건인데. 같은 동료 검사도 영장을 그렇게 빨리 줬다. 그렇죠. 같은 사람이? 그럼요. 영장 준 사람이? 네네네. 저야 뭐 이름도 알긴 하지만 말씀드릴 순 없고. 그래서 고소인이 좀 어눌해가지고
이걸 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면 뺐을까? 그건 모르죠. 기소권이 이래서 센데 당사자를 항의를 해도 방법이 없어요. 기소권이라는 거는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이기 때문에 오로지 검사만이 행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16개의 제명 중에 검사가 판단했을 때 다 빼버리고 한 개만 딱 올리면 판사는 남은 15개가 유죄라고 확신해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은 아니시겠지만 만약에 검사가 기소권으로 장난을 친다면 다 날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권 조정과 또 별개로 검찰 개혁 중에 하나가 이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정말 이 권한만 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청수사 팀장을 할 때 겪었던 일인데 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젊은데 이제 법률적으로 부부가 돼서 같이 살고 있는데 여자분이 조금 남자에게 약간 사랑을 갈구하고 좀 집착하는 느낌이 좀 있었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대문자 F? 예민해지면 바로 신고를 해버리고 아이고. 나중에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도 남자친구가 좀 섭섭하게 했고 처음에 저희한테 왔을 때는 이제 한 대 때렸고 추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부부인데.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추행 진짜 맞냐? 나중에 철회하지 마라. 라고 현장에서 따져 물으니까 오케이 간다 해서 제가 바로 속옷을 그러니까 이제 DNA 의뢰를 맡겼어요. 감식을. 근데 안 나왔어. 오히려 이제 남자가 여기 이렇게 부어 있더라고. 제가 그때 여자한테 맞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그까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제 처벌 불원을 하고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본인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제추행 부분은 뭐 증거가 불충분하고 폭행은 공소권이 없지만 이제 뭐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대로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검사가 뜬금없이 이제 보안 수사를 하라고 재수사 요구가 온 거죠. 어떤 취지냐 보니까 그래도 여자가 처음에 진술을 했는데 왜 그걸 안 들어주냐. 그래서 제가 DNA 안 나온 점이랑 추가로 조사해서 아예 이제 그 상황이 오해였을 수 있고 했던 부분까지 다 담아서 다시 보냈거든요. 검사는 좀 의견을 바꾸길 원했겠지만 제가 수사팀장으로 봤을 때는 남녀가 화해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처벌의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증거가 불충분하죠. 여자분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졌죠. 그리고 여자분도 안 오고 싶어요, 경찰서를. 근데 억지로 불러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조사를 했던 건데 그래갖고 이제 마무리 될 줄 알고 보냈는데 나중에 그 남자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기소가 됐다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이제 뭐 검사가 기소한다는데 또 방법이 없으니까 잘 대응을 해야죠. 뭐 이제 재판정 가는 거지. 재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참 뭐 한마디 하기가 어렵거든요. 피고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검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떠나서 공판검사가 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걸 기소를 해버렸으니까 공소취소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검사는 절대 그걸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판검사 증거가 진짜 없으니까 누굴 불렀냐면 그때 담당 수사관이었던 제 팀원을 증언을 해달라고 와서 불렀어요. 근데 그 팀원이 사실 그때도 여자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지. 저희는 실제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검찰이 또 항소를 했네. 항소를 또? 그리고 2심 이후는 제가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남자는 실제로 부인하고 있고 여자 진술만으로 가려면 여자 진술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네. 그 진술도 본인이 이제 오해였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갈 수 있냐라고 이제 좀 이렇게 말을 했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생긴 게 아닌가. 그리고 검사들이 제가 경험상 느낀 거는 무오류주의가 되게 강해요. 나는 틀렸을 리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틀렸을 리가 없다보다는 틀려서는 안 된다가 틀렸을 리 없다로 이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일반화하는 건 아니고 제가 경험한 분들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소를 했고 무죄가 났잖아요. 근데 항소까지 했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 남자분이 겪어야 될, 그리고 피해자인 이 여자분이 겪어야 될 고통이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건이 지금 2년이 넘었죠. 사람이 참 피가 말리죠. 기소 하나 되고 있으면 이런 상황인데 그 무죄는 그럼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렇죠. 참 그게 기소권의 무서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변호사 비용 쓰고 뭐 하고 한 거는 그 어디다 청구도 못 하는. 청구도 못 하죠. 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저도 검사랑 생각이 똑같아갖고 한쪽으로 몰아가겠다 했으면 그 여자분 진술도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신빙성이 더 있는 것처럼 받으면 나중에 이제 그 남자분이 겪어야 되는 게 더 힘든 거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거고 무죄 추정이라는 거는 국가기관이 너무 막강하게 수사할까봐 그걸 최소한으로 적용하라는 뜻이고 그렇죠. 증거재판주의를 하라는 건데 여자분이 안 한다는 거를 그거를 검사가 뭔가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검사의 확증 편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래는 수사기관이 확증 편향을 가지기 쉽죠. 처음부터 바라봤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경찰이 남영동이나 이런 시절처럼 얘는 빨갱이다 생각하고 쭉 갈까봐 그렇죠. 검사가 이걸 견제해야 되는데 검사가 같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수사관처럼 생각을 하면 이건 누가 보호해주냐 이거죠.
예,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검사들의 모습 중 아주 일부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많기도 합니다. 충돌 지점이. 근데 다 제가 옳았다는 건 아니고 뭐 검사분이 이제 옳았던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수사를 하면서 만났던 형사부 검사나 이런 분들한테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형님처럼 모셨던 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 샤프하고 젠틀해서 저는 좀 검사라는 거에 대한 로망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다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우리 뿌리 깊은 나무에 보면 어떤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어떤 제도는 잘못된 거예요. 검사라는 분들이 우수하고 뛰어나지만 그분들이 다 완벽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를 만든다는 건 잘못됐고 지금은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견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기소를 안 하겠다 해도 견제할 수 없고 기소를 무리하게 해도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저는 지금도 경무에 시달리는 모든 검사님들의 대단한 존경심과 리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